이제 또 북한에서 금수저였거든요. 오 진짜? 다른 너튜브 보니까 네네. 살았던 집이 120평이라고 하는. 와. 아버지가 무슨 일 했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외화벌이에서 일하셨는데 아까 그 대돈주. 그 유명한 외벌이가 현금자산 100억. 아, 아버지가 돈주예요? 와우. 아버지도 돈 주고 엄마도 돈 주고. 일반 그 북한의 서민들은 정말 생각도 못하는 예, 그런 상류층. 이게 김정은 말고도 상위 1%. 또 1% 안에 더 작은 1%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북한의 계층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층표. 함께 보시죠. 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류층, 상위 5%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류층 5% 안에 대돈주와 중돈주로 구분이 됩니다. 소돈주는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돈, 중돈. 요 사람부터 상류층인데 일단 김 씨 일가 친척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의 간부들, 뭐 중앙당부장, 인민무력부장, 보위부장 이 사람들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상류층에 들어가요. 그리고 무역회사 간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외화벌이 일꾼으로 북한에서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도 상류층 5%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돈주라 불리는 북한 최대 자본 세력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게 북한에서 10만 달러 이상부터 1000만 달러 이상에 이르기까지 현금 보유액에 따라서 북한인데 현금 보유액에 따라서 대돈주, 중돈주, 소돈주는 이제 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나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래요. 표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돈주를 대, 중, 소로 나뉘는데 일단 북한에 중산층이 있나가 궁금했고 그렇지. 대돈주에서 현금 보유가 100억 원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도 부자의 기준은 캐시가 30억 원 이상인 사람인데 여기서 이 30억 원의 기준은 바로 현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그런데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대돈주와 중돈주가 무려 전체 5%에 해당한다는 게 좀 엄청 쇼킹한데요. 엄청 놀라웠어요. 북한에서 사실 우리가 외교부에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상위 몇 프로일까? 북한이 2,500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2만 5천 명 안에는 들어갈 것 같더라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돈이 3, 4만 불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평시에. 예. 그러니까 우리만큼 잘 사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라고 해도 0.01%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치. 사실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김정은 가계, 그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책임부원이상, 그것도 특히 조직지도부, 규율검사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권력을 쓰는 사람하고 권력을 등에 업은 돈주가 북한 2%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려면 눈치가 보여요. 거기서도 10만 달러, 100만 달러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질 못하죠. 왜냐하면 보이고 항상 쌍불을 켜고 있고 저놈은 왜 외화상점에 계속 가서 소고기만 10kg씩 사가느냐, 10kg씩. 그런 거 체크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보위부나 안전부나 당중이나 조직지도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커버를 그래, 뭐 걸렸는데요? 알았어, 전화 걸어올게.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그 책임자한테, 그 단속한 책임자한테 전화가 내려가요. 너 좀 일똑똑히 하라 그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권력의 기색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고사포 맞을 일 없고. 고사포 맞을 일 없고, 그리고 100만 불, 1000만 불 소리도 하셨는데 아마 북한 국내에는 10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 이름으로 다산 계좌를 열어요. 북한에서 계속 단속을 하니까 내 계좌가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이 계좌인데 그 돈에 거기에 중국 돈으로 1000만 위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는 100만 불, 500만 불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북한 국내에는 아마 최대한 가지고 있어 봤자 한 10만 불에서 50만 불. 국내에 있는 거. 해외에는 그만한 돈들이 있는 거죠. 이만갑 식구들 중에 이런 북한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누구?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사님 아니에요? 오 박사님? 박사님 빼고. 공무원이라. 제 얘기인 것 같아. 제 얘기인 것 같아. 야, 역시. 잘할 수 있겠어. 잘할 수 있겠어. 인플루언서. 제 나름 이제 또 북한에서 금수저였거든요. 오 진짜? 이제 저는 이제 북한판 어떻게 보면 금수저잖아요. 부모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 뭐. 다른 너튜브 보니까 네네. 살았던 집이 120평이라고 하던데. 와. 아버지가 무슨 일 했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외화벌이에서 일하셨는데 아까 그 네. 대돈주. 그 유명한 외화벌이가 현금자산 100억. 아 아버지가 돈주예요? 와우. 아버지도 돈 주고 엄마도 돈 주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잘 버셔가지고 이제 집이 워낙 잘 살았고 아빠는 이제 외화벌이에서 주로 이제 했던 일이 그 청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출하는 네, 그런 외화벌이를 하셨어요. 뭐 성게라든지 아니면 털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네, 살아. 털게. 네, 프로커로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냉동차로 그냥 콘테나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먹고 살기는 편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네. 좋은 직업을 벌이라고 넣어서 밥벌이 먹고 산다 뭐 이런 것처럼 왜야 벌이라고 그냥 다들 외화벌이 알아요? 그러네. 외화벌이. 북한에서는 외화벌이라고 해요. 외화벌이라고 하죠. 쟤네 아버지 뭐 외화벌이 뭐 사장이다, 뭐 외화벌이 상이다, 뭐 이런 거. 얘네 아버지 쌍끌이 해 뭐 이러듯이. 아, 그렇죠. 그 외화벌이란 말이 약간 부의 상징 이런 맞아요. 의미가 돼요. 야, 아니 그러면 이 돈도 돈이지만 사실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상도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는지 좀 솔직히 망한 게 그 정도였어요. 망한 게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어. 자천됐거든요. 네, 자천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외화벌이까지 간 거였는데 솔직히 이제 북한 부자들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 금고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 막. 나는 우리 집 금고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 막. 이럴 정도로 돈을 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안 얼마가 쌓이는지도 몰라요. 진짜 찐 부자들은 그렇게 그런 살아요. 애들 있어. 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뭐 주식, 코인 뭐 그런 은행에 다 맡기잖아요, 돈을. 근데 북한에서는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한테 왜 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는 그렇지. 절대로 맡길 수 없고. 은행에 맡기면 김정은 호주머니 가는 거야. 맞아요. 진짜 일단 큰일 감시 나는 거죠.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돈이 집안 이제 금고에다 넣는 건데 한국에는 그래 부자들이 보면 빚도 많으시더라고요 좀. 맞아요. 빚이 더 많죠. 대출 땡겨가지고 뭐 여기다 투자하고 이렇게 땡겨서 맞아, 이렇게 맞아. 하고. 뭐 빚도 능력이라고 뭐 그런 말들을 빚도 하면서 자산이니까. 막 그러죠. 맞아요. 북한 부자들은 그냥 현금 부자예요. 언제든지 몇십억을 막 몇백억을 인출할 수 있을 만큼의 백억은 센다. 그런 부자들인데요. 이제 뭔가 근데 이 부자의 그게 있어요. 부의 상징. 딱 대표적으로 봤을 때 아, 쟤는 부자다. 쟤네 집은 부자다. 이게 바로 집이에요. 북한에서는. 일반 그냥 사람들은 한 뭐 3, 40평, 50평 이런 데 산다고 하면 부자들은 일단 100평 이상이에요. 100평이요? 네, 집이 그냥 완전 덩실덩실해요. 아, 쟤네 부자네.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방금 보통 사람들 3, 40평에 산다고 했던 거 50평까지 있잖아요. 나갔어. 그거 지금 본인 시선에서 얘기한 거죠. 아, 북한 평균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북한도 보면은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게 규정상 얼마까지 허용된다는 게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뭐 비법이 많다 보니까 어느 만큼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평수를 누르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평양 얘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평양에서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가 사는가가 바로 부의 상징인데 지방은 이렇게 평방수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평양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뭐 120평방 집을 짓겠다. 왜냐면 김정은만 할 수 있고 간부나 어떤 사람들이 돈이 있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나라시처럼 엄청 별장 같은 걸 지방에다 막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부러웠어요. 이게 서울도 그렇잖아. 서울은 이제 누구 얘기하면서 나라 어디 있대? 도곡동이래. 그냥 이걸로 그냥 맞아요, 얘기를 그걸로. 하는 거야. 청담동이래. 네. 이걸로 그냥 약간 판단하는 거 있죠? 맞아요. 지금 어디 사세요? 전세로 있습니다 지금. 동이요. 얼마 청담동. 야, 청담동! 6년째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세금이 달라요. 돈에 따라. 오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정민 청담동! 열심히 20년 일했습니다. 오늘 종민이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새롭습니다. 아니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정민 씨. 그럼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자, 나라 씨 말 듣다 보니까 이 집 얘기부터 이제 먼저 하시잖아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부동산이 아마도 맞아요.
부의 이 단계를 좀 측정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 같은데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청담동, 뭐 한남동 아파트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짐작하게 되는 게 있죠. 그렇죠. 북한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평양에 뭐 평양이 뭐 부의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가? 평양 전체가? 평양 전체가 아니고 평양 안에도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번평양이 있고 뭐 서평양이 있고 동평양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번평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구역이 많지 않습니다. 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보통강구역, 그리고 뭐 모란봉구역, 뭐 중구역, 평천구역 뭐 여기에 아마 좀 속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 대부분 좀 간부들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지하철이 운행이 돼요. 더 중요한 건 거기에 평양 화력발전소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화력발전소가 왜? 아니 근데 약간 좀 다른 거 얘기해보세요. 아니 화력발전소 옆에 있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공기 안 좋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소문이 나기로는 화력발전소가 옆에 있다 보니까 경호가 잘 돼 있대요. 그리고 따뜻한 물과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최고죠. 저희가 지방에서 듣기로는 그래서 거기에는 화력발전소가 옆에 가까이에 있으면 대부분은 거기에 어떠한 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물과 전기를 원할 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방에서도 많이 제가 했었어요. 평천구역에 산 사람인데 평천. 그 평천구역이 왜 인기가 있는가 하면 평천 화력발전소에서 평양시 온수를 책임져요. 맞아요. 온수 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천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관이 점점 멀어져서 강을 건너서 동평양으로 넘어가면 미지근한 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평천구역보다는 중구역하고 그렇죠.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이 핵심 구역이에요. 네, 왜냐면 중구역이 핵심이죠. 당과 정부와 군의 핵심 간부들이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그 미세먼지나 이런 거 오염물질 그것도 잘 안 돼 아니 있을 거 오염물질도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보장이 돼야 오염물질 생각을 그렇지, 하지. 추워 죽겠는데 당장 당장.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무슨 오염물질이에요. 진짜 평양 사람들 엄청 그거는 추워요. 상관없고 그러니까 평양시에 이제 말한 것처럼 본평양이 있고 저기 서평양이 있고 강 건너 동평양이 있는데 본평양에는 주요 간부들이 다 있고 당중앙위원회가 그렇죠. 있고 최고인민회가 있고 내각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평천구역은 왜 그러는가 하면 평양화력발전소가 있고 군 장령 아파트가 있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아파트가 있고 보통강 호텔이 있고 호텔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화력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추우니까. 1년의 절반이 겨울인데 냉방하게서 사는 거하고 뜨끈뜨끈한 데서 사는 다르죠. 거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에 발전소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 집 부모님도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발전소 옆으로 이사 갔었어요. 아니 왜냐면 전기가 24시간 와요, 진짜. 이게 왜냐면 지방에 전기가 아예 없어. 평양에 올라갔더니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요. 따뜻한 물을 이렇게 다 물통에다 놓고 그걸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끌어안고 이불 쓰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난방이 전체 난방. 너무 추우니까. 남한에도 집값이 가장 비싼 게 뭐 강남 8학군이라고 학군이 좋은 지역이 값이 비싸잖아요. 북한도 네. 역시 비슷합니다. 학군. 명문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구역의 집값이 비싸고 그리고 또 이 보통강구역 같은 곳에는 여기에 평양 1고중이 있어요. 평양 1고중이 있고 그다음 만경대구역 같은 건 이설주가 나온 금성학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뜨는데 또 보면은 지금 김치일과 입이라고 하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춘희. 지금 선물로 집을 받았잖아요. 그게 보통강구역인데 이 보통강구역은 예전부터 이렇게 참 그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춘희 아나운서가 받은 집은 보통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락식 집인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테라스식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테라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부들이 전용인 봉화진료소가 있고 편의시설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평양의 인기 거주지입니다. 이게 바로 보통강이라는. 아, 여긴 비싼데요. 네, 비싼 거였어요. 와. 올. 오, 잠실 같다. 우와. 오. 테라스에 뭐. 오면은 너 여긴 좋다. 대박이네.
그래픽이네. 아니에요, 진짜요. 아, 분양 입주 전에 찍은 거였구나. 아까. 한국이랑 똑같은데? 이춘희 아나운서. 미춘이 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그가 살게 될 경루동 7호동으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어머머머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대박 불 진짜. 뭐 평양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평양 안에 평양이 떠 있죠. 바로 평양에서 중구역인데요. 또 그 중구역 사람들은 일단은 화력 발전소 옆에 갈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렇게 다 돼 있는 아파트를 그치, 소문으로 간부들만 받고 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24시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환경을 따질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렇게 김 부자가 선물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동네가 바로 창강거리인데요. 창강거리는 뭐 김정은이 일하는 직무실도 있고 또 기본적인 백화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래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당 간부들이 대부분 네. 살고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 처음 봤어요. 아, 저렇게 신치키는 거야? 우와. 가전제품 100% 일제. 일제야. 명품은 저도 양복, 이 코트, 양복도 이제 영국산, 모직, 오리지널 영국산. 그 락원 백화점에 가게 되면 비싼 것, 오리지널 비싼 것들 많아요. 거기서 옷 사 입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평양에도 몇 명 안 돼. 우린 그걸 사 입고 다니니까 작은 구두 하나 사 입어도 최고로. 어이구야. 골프 치네. 빨리 말하면 외가랑 리조기 이상을 당하자고 힘껏 달리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를 일한다면 하루 계획은 200%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와, 이게. 저거 벤츠. 내가 왔을 때 94, 5년도만 해도 펜스가 몇 대 없었어요. 서울에도. 그때는 우리도 별로 근데 없었어. 북한은 뭐 당 간부들은 100% 다 벤츠 타니까 중앙당 그 재정연립부 차 밟고 가면 벤츠가 몇천 대가 몇천 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때 당시에는 S클래스 320 북한에 있을 때는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 뭐 저기 사람들은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여기 와서 이거 이만가 풀어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야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했구나. 그때는 못 느꼈어요. 진짜로. 지금은 그거 보기만 해도 막 눈물 나는데. 아, 너무한다 근데. 그리고 아니 몰랐다고? 몰라요, 진짜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몰라요. 충격적인데? 그 북한에 어진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뭐 어진우 모르면 간첩이죠. 그쵸. 근데 어진우에게 그 인민무력부에서 이게 뭐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군인들이 굶어 죽어 나간다 뭐 어쩐다 할 때 어진우가 그랬대잖아요. 아 그러면 한 100원 정도 뭐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먹이고 뭐 이런 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너무 터무니없는 돈인 그거 갖고는 안 거예요.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라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쓰면 그걸 달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가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정 가격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북한은 시가가 여기는 평균이잖아요. 예.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사는 돈 내고 사는 건 같은 돈을 그렇죠. 내잖아요. 같은 돈 내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정 가격에 사고 평민은 야매 가격에 삽니다. 야매 가격. 네. 비싸겠죠. 시장 가격. 시장 비싸게 가격.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백미 한 킬로의 어전, 국가 가격이 어전이라면 장마당에서는 몇백 원. 아, 몇 배가 뛰는구나. 네, 그렇죠.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몰라요. 그런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100원 얘기를 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너무 그때 밑에 간부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먹었대. 어진우 동지가 뭐라 그랬냐 하니까 100원이라 했다. 100원이면 이거 어떻게 사? 이런 정도예요. 아, 근데 너무 깜짝 놀라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민들이 우리가 뭐 이만갑까지도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상식으로 이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이민들의 평균적인 삶이 어떤지에 관해서. 근데 실제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몰라요. 고 박사님, 북한에 있을 때 일반 인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이게 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높은 사람들 얘기고 성중앙급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중앙부처의 도, 군 밑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게 뭐 부총리나 부수상이나 뭐 수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성중앙위원회 국장 이상급부터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친척들이 다 사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망을 하셨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300불이면 300불 쥐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높은 데 사람들. 최상위층. 네, 그러니까 아야 뭐 외무상 지나서 외무상 윗급에서 하는 소리고 오진우란 사람 뭐 북한에서 2, 3위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해서 듣고 공진태라는 사람이 부총리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침에 아줌마 몇 명이 늦었어요. 출근 회의를 열었는데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회의를 열었는데 왜 늦었냐? 밥하고 밥 먹이느라고 늦었다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우유 한 컵하고 계란 하나 삶아 먹으면 되지 무슨 아침밥을. 그러니까 외교부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았고 대외경제위원회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은 별 세상에서 온 건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국장 이상급은 다 알아요. 밑에서 진행되는 거. 아까 우리 그 영상 보면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저게 중앙TV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상파의 방송인 거잖아요. 지역에 사는 인민들이 물론 이제 TV 수상기가 다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TV를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느끼진 않나요? 제 동생이 3대 혁명 소적으로 지방에 나갔는데 막 맥주 공장에서 맥주 생산돼서 막 나오고 뭐 빵 공장에서 빵 나오는 거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텔레비를 끄는 거야. 끈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개소리 이런 소리는 못하니까 그냥 꺼버리고 자 일하는 일은 하러 가자.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노동자들이 이렇다고 지금. 끄는 이유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지. 화가 난다는 거. 화가 나는 거지.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뽕뽕 나오는 맥주 빵이 다 어디로 가느냐. 아,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또 보여주기식이라는 그거에서 또 화가 났고.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책가방도 없어요. 지방 같은데. 아직도요? 책가방 생산을 막 한다고 나오거든요. 소나무 소나무 책가방이 되게 유명해요. 그럼 거기서 막 학용품이 막 쏟아져 나온대요. 근데 제가 학교에 정작 딱 가보면 저는 뭐 중국산 메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못 맨 애들이 많거든요. 촌에다 이렇게 가져오는 애들도 있고. 한번 뒤집어 엎자 뭐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리춘이가 나가고 빨리 좋아했으면 위대한 하면 벌써 볼륨 딱 줄여. 정말. 듣기 싫으니까. 북한의 상류층을 상징할 만한 것들이 이 외에도 또 있을까요? 네,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이잖아요. 북한도 역시 같습니다. 제일 보면 여성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설화서 화장품. 네? 소라스 인기 많아. 네, 보면은 다른 뭐 일본 화장품이나 중국산은 거기다 대도 못 쳐요. 바르면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바르면 얼굴이 하얘진다. 여기 혹시 오늘 PPL인가요? 한국 연예인처럼 생겨진다 이런 게 있어. 네, 그리고 말하는 밥솥이랑 쿠쿠밥솥. 맛있는 백미를 완성했습니다. 잘 적어주세요. 북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개떡 같은 조선 쌀을 갖다 찰떡같이 만들어 놓은. 맞아. 그리고 또 보면은 스포츠 브랜드 옷도 한국 걸 많이 맞아, 선호하고 네이파오죠. 있고 그리고 보면 식료품도
한국에 들어갑니다. 식욕 예를 먹는 게? 네, 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파이라든가 라면 종류. 맞아요, 라면. 근데 그 라면 같은 걸 제가 먹어보니까 한국 거하고 중국 거는 엄청 차이가 틀려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그다음 전자제품이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삼성 컴퓨터, LG TV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한국산 이 핸드폰이요. 그래. 북한에 보면은 평양 사람들은 거의 성인들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식구가 3명이면 3명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산을 지고 있냐, 그러지 않으면 북한에서 생산한 북한산을 지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계층이 틀려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국산 그 아이폰 같은 걸 있는데, 이건 되게 조금 좀 위험하죠. 원래 미국산은 북한에서는 쓰게 뭐 김정은 되기 때문에. 에피소드. 네,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경우도 단속에 걸리지 말아야 하며, 단속에 걸리면 뭐 회수해야 되고. 이제는 단속을 하긴 한다. 네, 아. 한국산하고 미국산은 엄청 철저히 단속하고 옷 같은 것도 브랜드에서 한국이라면 그 브랜드 그걸 상표를 잘라요. 잘라서 팔아요. 바코드 888. 그렇죠. 네, 잘라서 팔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갤럭시 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잘 사는 상위 계층이 갤럭시 폰을 쓰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길거리에서 여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한국산 폰 쓰면 바로 숙청이니까. 뭘 어떻게? 북중 접경지대에서 유심칩을 구해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심칩을 끼면 북중 접경지대에서 인터넷도 되고 국제전화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재밌다. 갤럭시 폰의 성능 그대로가 다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나갔을 때 평양의 부자들이 외화벌이들이 특히 중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북한제 그 후진폰 인트라밖에 안 되는 거 되다 안 돼야 어플도 제가 눌러봤는데 감압식 터치식이 아니라 밑에 근데 이제 평양에서 쓰다가 외화벌이가 중국 나갔을 때 이거 집어 던지고 삼성폰 쓰는 거야. 맞아요. 갤럭시. 저도 그랬어요. 그러네. 인터넷도 다 돼요. 시내에서 못 쓰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남한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살림살이만 하잖아요. 외화벌이 간부들은 중구역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요. 근데 뼈만 있는 아파트를 사요. 그렇지. 그래서 내부는 다 자기네 마음대로 꾸미는 거예요. 이게 중국식이에요. 예. 그렇지.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가 외화벌이 간부였거든요. 근데 큰아버지 집에 가면 인테리어를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고치고 심지어 사우나도 만들어 놓고 왜 북한 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켜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를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24시간 욕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손종에다가. 그리고 집 인테리어를 남한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미는 추세라면 북한은 무조건 화려해야 돼요. 커튼도 막 꽃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되고 침대, TV법까지. 붉긋하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온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실도 이렇게 아궁이로 불 떼서 온도를 조절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야채, 신선한 야채를 겨울에 먹으면 이거야 진짜 말로 상해치. 그러네. 근데 요즘은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것까지도 완전 다른데 에센스인데 막 남조선에서 온 거죠. 남조선에서 온 건데 안에 금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에 바르면 이제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한 상류층들이 이걸 어디서 구하냐. 장마당이 아닌 암암리에 찾아오는 그 보따리 그런 분들이 또 있어. 판매상들한테 거기서 구하는데 물론 백화점이나 외화상점 가서 구할 수 있는데 거긴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자주 다니면 찍히잖아요. 보이부 요원들한테 몇 번 왔는지 다 찍히니까 이제 반문 판매들한테 부탁을 하고 맞아. 이제 막 모임에서 야 어디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야 어느 판매상이 너무 잘한다더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사진만 보이잖아요. 없는 물건도 어떻게 구해서 맞아. 여기서 또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상류층만 이용하는 무언가 있다. 북한에는 이제 단 2곳 이제 해당하는가 마식령 스키장에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해당하가는 이제 상류층, 이제 북한의 상류층을 겨냥한 소비의 성질의 장성택이 있을 때 만들어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제 보면 여기는 쇼핑은 물론 이제 뭐 음식점과 헬스클럽 그리고 뭐 안마실, 사우나, 뭐 수영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복합 건물이죠. 호화 건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를 드나든다 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무조건 상류층이죠.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생긴 이제 북한의 초호화 이제 휴양 시설인데
이제 스키강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공도 하고 설계도 이렇게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 주차장마저도 북한의 상류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북한의 럭셔리의 상징 해당화관 이게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죠. 네. 이게 2013년에 생겼는데 네. 그때 우리에게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게 여기 현재 다녀온 외국 사람들이 다녀온 수기를 보니까 웬만한 명품 브랜드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명품 그리고 명품을 향유하는 사람을 자본주의 날라리, 부르주아 날라리라고 해서 맞아요. 한국어 못 쓰게 하는데. 배척하는데 예, 근데 이 명품을 그것도 평양에서 버젓이 팔고 있다. 와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겨줬었던 거예요. 여전히 인기가 많은 그야말로 복합 문화 공간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IFC몰, 맞아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와. 근데 그거는 우리 누구나 다 가잖아요. 누구나 가서 밥도 사 먹고 맞아요. 옷도 사고 하는데 이 평양에 있는 해당 화가는 그렇게 쉽게 드나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일반 평양에서의 물가보다 2배, 2배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평양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들이 다 가 있죠, 거기. 아, 그렇군요. 아, 자주 가셨어요, 그래? 그냥 이렇게. 합격했습니까? 저요? 저 운동선수 분위기라고 탈락됐어요. 아니, 그때 저는 이렇게 꾸밀 줄을 몰랐어.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영선수 패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정말 압도적이었던 게 해외에서 오래 사셨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상위 1%라고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 어떤 게?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명품으로 진짜 다 이렇게 하셨고 헤어스타일이나 이 피부가 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던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상위 1%로구나 하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해당화관에 유일하게 지하 주차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바로 북한의 당 간부들이 잘 가는 곳이에요. 과거에 뭐 장성택이 많이 갔다고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지하 주차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김 부자가 준 차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번호판까지 다 국가에서 준 번호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저 사람이 저런 곳이구나.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암암리에 가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김정일 시대 때 2000년대 들어와서 뭐 경제 개선 조치하고 그럴 때 네. 이제 간부들 속에서 어떤 게 문화가 생겼다고 그러는가 하면 뭐 김정일 우리 장군님도 기쁨조 파티를 하는데 네. 우리도 한번 비슷하게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왔던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예. 그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놀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성을 눕혀놓고 그 위에다 초밥을 그 일본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초밥을 넣고 참치 넣고 카드를 해서 어머머. 카드를 이제 북한 말은 주패라 그러는데 주패를 해서 이제 그 초밥을 주워 먹고 야. 했는데 누가 그걸 찌른 거야. 그걸 누가 찌르니까 김영남이한테까지 들어가니까 김영남이 자기 아들 죽게 생겼거든. 김영남이 하는 방법이 북한 간부들이 흔히 쓰는 방법인데 북한 벨트, 군간 벨트 있거든, 권총차는. 벨트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들이친 거야, 아들을. 때렸구나. 이런 망나니가 으악 때렸는데 내가 먼저 때려. 아들이 학교에 못 간 거야, 다음날. 너무 맞아서. 이 곤장을 하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안 나오니까 김영남의 아들도 안 나오니까 이게 종합대학에 물어볼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정일까지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때렸다.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수를 해. 제가 분노에 차서 아들을 그냥 거의 죽여버렸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되면서 수용소에 안 간 거야. 근데 거기에 있던 다른 친구들 수용소.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꼭대기도 저렇게 노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도 저렇게 놀아볼까? 한번 놀아보자. 이게 많이 유행이 되다가 코로나가 되고 유엔 제재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물자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 돈 어디서 썼어? 그게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쯤에서 또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다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는데 문제입니다. 정보 교류의 장. 그들만의 땡땡땡땡이 뭘까요? 인트라넷.
오. 무도회장. 아니야? 춤추는 무도회장. 정보 교류를 하는 곳이에요. 무도회장. 아 이건 정말 모르겠다. 교류를 못하게 돼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아 이건 정말 모르겠다. 교류를 못하게 돼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외화 목욕이라고. 어디요? 외화 목욕? 목욕탕? 목욕탕? 그렇죠. 네, 이제 북한은 이제 봉사소라고 해서 수영장, 뭐 목욕탕, 쇼핑몰, 식당 같은 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양 부유층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걸 이제 외화 목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상류층들이 가는 목욕탕이고 이제 달러를 주니까 그래서 외화 목욕이라고 하거든요. 북한 일반 주민들은 일반 목욕탕 가서 북한 돈 내거든요. 그렇죠. 이거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이곳에 모여서 모금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고급 스파 그렇죠. 같은 거는 네. 사교육 그렇죠. 사교육 정보나 네.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고급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곳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미안사가 마사지를 잘한다더라, 뭐 아니면 또 뭐 어떤 장사꾼이 뭐 뭐 옷을 예쁜 걸 가져온다더라, 아니면 어떤 개인 교사가 실력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 외화 목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북한도 이거 세신 패밀리가 있어요? 있어요. 평양에 이렇게 뭐 해당한 간 외에도 좋은 곳들이 봉사소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가면 펜트하우스에서 삼마마 같은 그 돈 많은 집의 부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럼 이렇게 대장이 있어요. 제일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모여가다가 기가 다 죽는 거예요. 네. 여왕머리 따와서. 맞아요. 그리고 양옆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고 사우나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 자리가 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 좀 호세? 맞아요. 가보고 싶은 거죠. 가보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매야 모여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갔다 오면 몸에서 왠지 냄새도 달라지는 느낌이. 그래서 가서 착 이렇게 사우나에 앉아있으면 그 아주머니들이 몸에 향내 나는 소금을 막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좀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럼 야 애기들 선물 하면서 이렇게 줘요. 그럼 그것도 받고 괜히 나도 소금 몸에 바르는 소금이랑 뭐 바디로션 이런 거 그거 받고 그다음에 또 그런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또 이렇게 자식들에 대한 얘기 어떤 외화 상점에 가면 명품 뭐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 사우나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류층 주부들 사이에 오가는 정보 중에서 가장 귀한 고급 정보가 뭘까요? 바로 당연히 교육에 관련된 정보라고 합니다. 교육열이 유독 뜨겁다는 북한의 상류층. 이들이 이토록 교육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Do you speak English? Yes, I do, but a little. English is very interesting. Yes, I think. If w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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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야, 결국 북한에서도 이 성공하려면 약간 좀 학벌이 좀 좋아야 된다는 거네요.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계급별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뭐 옥류관이나 아까 말한 해당관 같은 데 가려면 장철구 상업대학쯤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북한 고위급 간부들은 딸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 안 하잖아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거기라도 뚫고 들어가야 지방에서는 평양 올라오고 또 평양에서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러네. 교육열이 정말 대단한 거죠.
또 그리고 북한에서 대학교가 중요한 게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로 가면 군사복무가 원래는 5년에서 8년 정도 했다면 3년으로 줄어요. 그러네. 네. 아, 이게 중요하지. 진짜 네. 그래서 대학교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마치 흡사 우리 그 국가대표가 구면제를 받는 것처럼. 맞아요. 혹시 북한에 그 이렇게 일타 강사 이런 거 있어요? 있죠. 다 암암리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치동, 목동, 노원 이런 것처럼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시면 해산시에 그 제일 유명한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있어요. 줄 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원하는 학생만 뽑아요. 자기가 시험을 내가 될 수 있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집을 더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집도 중구역 가운데 중심에 집을 잡고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보면은 북한에서 일타 강사의 기준점이 뭐냐 하면 명문대학 졸업생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내가 이번에 배워준 아이들 중에서 올림픽에 몇 명이 참가했는가? 올림픽이요? 올림픽 수학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 네. 저희 북한에서는 올림픽이라고 하거든. 수학 올림픽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명문대 중앙대학에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 똑같네. 똑같아요. 네. 이게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이 틀려져요.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공부가 제가 안 되는데 자꾸 보내가지고 네 개 정도 했었거든요. 공부가 안 근데 돼. 이게 비싼 게 일주일에 2회 정도 가는데 한 달에 막 쌀 20-30kg 북한에서. 그리고 이게 그 선생님마다 또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야 되니까 막 이제 기다려서 웨이팅을 타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큰 돈인 게 북한에서 한 2인 가족 한 달 정도 식량이긴 해요. 이 20-30kg면. 근데 네. 저는 한 달에 한 60kg를 쓰는 거죠. 60-70kg를 4개를 가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 유학 갔다가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금역군도 그렇고. 북한도 유학 가는 사람이 있겠죠? 있죠. 유학 많이 많죠. 근데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막 출시 성분 다 따져서 뭐 재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좀 인재를 좀 양성하자.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병진 노선을 다 갖췄으니까 가계 시대를 열겠다. 이민 이천을 하고 뭐 위민 이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유학은 출신 성분이 무조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자식들이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취만 홀로덩 내보내면 탈북할 위험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나가 있으면 뭔가 좀 신뢰도를 따지겠죠. 그래서 뭔가 유학비도 자체적으로 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봐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전액 다 내서 유학을 내보냈다면 요즘에는 유학비를 좀 부모가 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중앙당 간부 8과라는 데서 이제 유학생들을 뽑는데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평양 외국어관에 모여요. 모여서 강습을 해요. 그래서 강습을 해서 얘는 진짜 머리가 진짜 아니네. 소문이 좋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얘는 머리가 정말 뭐네 하면 그냥 그거는 탈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교관들도 이제 자녀들을 초등학생은 외교관도 못 데리고 나가요. 자녀를.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국어는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초등학생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서 한 명만 데리고 나가요. 한 명만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가족이 다 나가는 경우에 도주를 한다고 한 명을 인질로 두는 거야. 그래서 못 오는 외교관들, 주재관들, 상무관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이 북한 상위층들만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 대학 입시제도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좀 수능하고 비슷한가요? 아까 저는 대학을 갔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탈북을 했는데 저는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걸 다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많이 전국적으로 수능 날짜가 딱 정해져 갖고 수능을 보는 맞아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게 공평해야 되니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예비 시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미 각 지역에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이런 막 큰 광장 같은 완전 엄청 큰 실내장에 막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진짜 과거급제 보듯이 몇백 명이 앉아서 보거든요. 전국이 같은 문제를 풀어요? 그게 1년 내에 한 번씩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국어, 수학, 뭐 화학, 물리 다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혁명 역사까지 다 보는데 일단 거기 예비 시험에서 합격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자처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마다 또 본트가 떨어져요. 지표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TO라고 그러나요? 뭐 김정수 교원대학 올해 10명만 간다. 뭐 어디 김책공대 오늘 올해 5명 간다. 이렇게 학교에 본트가 떨어지면 그 본트 경쟁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서 또 교장한테 막 뇌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본트를 따내면 본 시험을 대학교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만 학과 과정에서 점수에 따라 학과가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국어, 수학, 물리보다도 이 김일성, 김정일, 이 김씨 일가의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이거 몇 점 만점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교 평준화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비평준화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명문 학교들이 많습니다. 선배님 나온 평양 외국어 학원이 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고교 서열제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들에게 명문대를 입학할 수 있는 TO를 다 구분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평양 외국어 학원이나 평양 제1중학교 이런 데서는 소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TO가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런 고등 학원을 들어가야 하는데 맞아요. 여기가 일반 서민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숙생활 해야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사교육 학비 자체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출발선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김일성대 간 친척이 저희 집안에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안 봐요. 왜냐면 번이 가요. 이자처럼 뭐 경제학부나 이런 중요한 학부가 아니면 3만 불 가져라고 이미 얘기해요. 맞아요. 대학교에서. 해놓고. 뭐 여기 학교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야 되겠대요.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기부 입학.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야, 쟤 아빠 엄마 권력을 써서 들어왔어. 이거 취소돼야 되잖아요. 북한 학생들은 아, 쟤 덕분에 우리가 컴퓨터 놓고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하지 않느냐. 미국적인데? 기부 입학이 하버드 기부 입학 똑같은데? 미국 시스템이에요, 미국 시스템. 미국 시스템이야. 약간 제가 그 희생자인 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평생 그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저는 경상유치원이라고 북한에서 되게 좋은 유치원에서 가야금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엘리트들은 초등학교 때 평양음악대학을 가요. 그게 스텝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다른 애들 유치원을 5살 때 갈 때 저는 4살 때 간 거예요. 3년 동안 아빠가 대학교 수준의 연주곡을 계속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피해몽이들도 이렇게 하고 음대를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누가 봐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5명밖에 선발을 안 한대요, 음대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를 키우는 코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6등인 거예요. 그러니 그 5명은 저처럼 그런 유치원 가서 고생한 친구들도 아니었고 간부집 자식들이었어요. 돈으로. 저희 아빠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밀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의 실체예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학생은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아버지들이 다 토대가 좋아. 적어도 중앙부처 국정이거나 뭐 도에서는 도당 부장 이상급은 돼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 본 시험 칠 때 이제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지를 못 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학생, 여기 아버지가 이 사람은 중앙당 조직지도 부부장이야. 조직지도 제1부부장이야. 하면 선생님들이 봐줄 수 있으니까 이후에 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학생 이름이 안 보이게 이렇게 철을 해서 성적을 하는데 매기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아들한테 시키는 거지. 야, 너 저 수학 방정식 풀 때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삼각형을 하나 쳐놔. 그리고 시험지 알게. 여기다가 저 퀘스천 마크를 하나 쳐놔.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놓고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가는 거죠. 자, 시험이 수학 시험인데 방정식 어느 몇 페이지쯤에 퀘스천 마크가 빨갛게 돼 있어. 그거 우리 아들 거야. 그러면 지지면 돼. 선생님이 그걸 뒤져보고 답이 틀렸으면 고쳐주는 거야. 연필인가 봐, 연필이요. 100점 만점이면 한 99.8 이 정도를 매겨. 그럼 그건 완전 커트라인 지나가는 거거든. 90점 이상이니까. 그럼 김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들어가요. 그러면 시험 채점한 다음에 한 이틀쯤 지났다가 그 선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시험 채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차가 나오는 거지, 아파트. 우와. 그래서 차가 왔는데 그 차가 하나만 갈 테니까 아파트에 몇 시까지 현관에 나와 있으세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럼 하얀 봉투 안에 중국 돈 3,000위안. 얼마요? 막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 비리가 있는 거야.
북한에 보면은 학장명의의 예비 폰트가 있고 적당비서의 예비 폰트가 있고 간부지도원의 예비 폰트가 있어요. 먹고 살 할당량이네. 그게. 있어요. 그게 네. 그런 사람들이 자 모여서 의논을 해요. 자, 나 이번에 이러이러한 대상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냐? 3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합시다. 네. 나한테도 또 이런 제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담임 교수가 있거든요. 그 담임 교수들한테 또 뇌물을 거여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입장으로 보면 좋죠. 그냥 4년 내내 이제 성적 계속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4년치 이제. 그렇지. 네. 내 교수님마다 또 성적이 또 계속 또 따라줘야 되니까 그 교수님들하고 개별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이야. 하나 내가 써가지고 길이가 아니라 N잡이야, N잡. 고정 장납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액제. 와. 한 명만 잘 잡아도. 윗선도 좋고 아래 단위도 좋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와 이거 20명만 받아줘도 끝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그렇게 교수도 하고 아니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평양에서 저온 고등학교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이 대학교를 손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이 가야 돼요. 5명 돈 많은 사람 5명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50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다 받아요. 봐서 보고 제일 많은 X의 애들을 짚고 나머지 45명은 돈을 돌려줘요. 네, 제가 붙어있을 때 고등학교 원장님도 그렇게 자기가 책임 못 진 애들한테는 돈은 돌려줘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막 안 일어나. 되죠.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이런 입시 비리 같은 게 북한에서 아주 횡행하고 우리는 사실 여기도 세습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의 세습화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에 의해서 투자잖아요. 예컨대 누가 더 비싼 선생을 만나고 뭐 이런 식인데 저쪽은 그냥 이쪽은 경제 무한 경쟁 내에서의 그 자본 경쟁인데 저쪽은 사실은 관료주의니까 뇌물 경쟁이 되는 거고. 맞아요. 자본주의는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유산이 없잖아요. 오직 내려오는 게 권력만이 내려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